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목요일과 금요일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이번 주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목요일쯤 국회로 복귀해 18개 상임위원장은 포기하되 상임위원은 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재개하자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대 행위를 금지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고 통합당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내일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 원구성 관련 여야 대치 상황과 북한발 안보 위기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또 박병석 의장에게 6월 내에 추경 처리를 요청했는데 박 의장은 여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25일에 복귀해서 상임위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25일과 26일 국회 근처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통합당에는 오늘 안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통합당 당규 때문입니다. 통합당 당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선거일 전 3일 공고하도록 규정해 26일 상임위원장 경선을 위해선 늦어도 내일까지 상임위원을 확정하고 경선 공고를 해야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6월 내 3차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가 다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의 긴박성 잘 알고 있다.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받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없이 상임위원만 배정해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막판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준비에 이어 이번 주 남북 접경 지역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일제히 규탄했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군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를 과거의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면서 즉각 대남 비박을 멈추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강행 의지를 밝힌 일부 탈북자 단체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무단살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함께 9.19 군사합의도 파기시키며 적대적인 도발을 지속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련이 남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전방에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북 심리전을 위한 준비를 재개할 것을.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활동 재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북한군이 이미 공격을 예고한 만큼 우리 군은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응징 보복 작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열고 대북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통합당 외교안보특위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임위 대신 제안한 회의로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여야가 대북 정책의 차이를 넘어 안보 이슈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여권의 법사위원들은 사법관료화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원들은 사법행정 민주화와 법관 관료구조 해체가 사법개혁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은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법원 내에서 오너, 회장님을 대법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열사 사장, 보스 이런 명칭으로 각급 지방 법원장을 호칭한다라고 합니다.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개입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사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법농단 초래했던 인사권, 그 권력 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례에서 보듯 인사권 구조 때문에 재판관이 윗선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위원들은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에서 징계하라고 그래도 쉬워진다고 해서 안 하고 위헌이지만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고등법원에 다시 임용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판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선 증인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검찰 진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재현 처장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밖에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김동길, 김희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 여전히 대치 상태인데 김동길 기자, 이번 주에는 되는 쪽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예상들을 하시는데 주변 여론을 살펴봐도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국회는 정상화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달라. 정치가 또 안정돼야 국민의 삶도 안정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다음 본회의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당에서는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야당은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이런 방침이어서 협상이 안 되고 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본회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이제
박 의장인데요. 예.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번 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이 23일이니까 네. 이제 6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주일쯤 남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원구성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은 협상은 없다. 18석 모두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당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상임위원장 18석은 여당이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국회를 21대 국회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법사위를 안 내놓으면 여당이 다 가지고 가라 뭐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협상 과정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5일 개원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때 의장 선출했던 거죠? 네, 국회의장과 또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선출을 했어요. 근데 이때의 명분은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8일 이날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한 번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2일에 다시 한 번 연기를 하고 15일에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네. 결국 보면 이제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더는 법대로 하자. 법으로 하자 뭐 이런 말을 이제 더는 못합니다. 이제 통합당은 이제 기존대로 주장해 왔던 게 관례에 따라서 2014년부터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 무수로 준다는 것을 이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이제 법은 안 지켜졌으니까 이제 국회 관리냐 아니면 176석 여당의 힘이냐 이제 이건데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안 준다는 거는 결국 뭐 힘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는 힘으로 하는 여당과 협상이 없다. 그러면 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통합당이 다 가져가라,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뭐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또 마지막 또 뭔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대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러겠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뭐 어쩐간에 서로 뭐 주고받아야 뭐 일이 풀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안을 두고 이제 대립을 하면 협상은 주고받아야 물꼬가 트이고 또 합의까지 가는데 이번 원구성 협상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법사위를 놓고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래도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보시면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렇게 이제 여당이 다 가지고 가면 국회는 여당만으로도 운영이 되는 이제 형국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하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다수당이 아닌 당에서 하는 게 관례다. 이런 걸 이제 통합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안 먹혔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래서 주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민주당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면 체계 자구 심사를 핑계로 발목 잡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 예. 그리고 여야가 상하반기 나눠서 맞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민주당이 뭐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일거에 거절당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의원들도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뭐 여론도 더는 협상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주 원내대표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뭐 협상은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뭐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걸 또 뭐 전략적으로 좀 본다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은 이제 거대 여당의 오만한 독주로 또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양보기한 전략처음보다는 독주 오만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아하. 그러니까 18개를 다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뭘 해도 안 되니까요. 그 여당의 지지층도 있지만 야당의 지지층도 이제 탄탄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도층까지 있는데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외연을 넓혀야 된다 이런 뭐 개혁도 있는데 결국은 중도층 공략이 관건입니다. 야당에 더 씌워진 이제 발목 잡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여 투쟁 대오를 이제 단단히 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전략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복귀 시점은 언제가 유력할까요? 네, 오늘 뭐 여론에서도 뭐 다뤄지고 있지만 25일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려면 결국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뭐 실제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통합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재신임을 했고요.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예.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또 돌아오면 또 원내대표인데요. 또 제일 야당이 원내대표인데 면면이 또 안 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처음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5일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뭐 일어난 날이었고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주 원내대표가 모레 비대위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밝히기도 해서 일단은 25일이 그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유력한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김영 기자, 야당이 무슨 다른 변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선택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협상을 시도해 보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협상 원칙은 11대 7의 상임위 배정이고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협상 기한은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이번 달 안에 3차 추경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망구석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오자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비상한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요. 김두관 의원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주까지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8대 0도 불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만 뽑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 대표는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야당 위원장을 선출해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본회의 열릴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전에 박 의장을 찾아가 3차 추경안 처리와 원구성 마무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3차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원구성안들을 듣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단이나 결심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박 의장이 상임위원 정수부터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었고 지난 12일에는 본회의를 열었다가 여야 의사진행 발언만 듣고 16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또 19일에는 남북관계 악화 문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재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주면서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평균 시간이 41일 정도긴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속에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 의장이 마냥 여야 협상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3차 추경안을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어서 추가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명분은 갖춰진 셈입니다. 예. 다만 이럴 경우에 통합당의 강력 반발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21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어서 박 의장이 선뜻 본회의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일단 협상 상황을 좀 지켜본 뒤에 이번에도 안 된다면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아까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망부석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 그런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사찰로 찾아가서 만났다고요? 네, 망부석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직접 찾아갔는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강원도 고성에 있는 화암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전국의 사찰을 쭉 도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 중인데 원구성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만나서 어떤 좀 진전이 있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동길, 김희연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보의 아젠다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기본소득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는 통합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듭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안전망도 확대되고 있지만 약자 보호 측면에선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은 참 한국식 기본소득 제도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보장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인공지능 등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만 기본보장 확대 방안 중 하나인 기본소득론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김 위원장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원 지사가 함께 자리하며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원 지사가 진보 아류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보수색채 지우기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다소 열린 입장을 보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엔 통합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때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 양금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아동학대 범죄 근절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 중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자신은 모친의 유지를 받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동교동 자택은 친자로서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8억 원가량의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 시장이 건의한 국회의장 직속 TF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유경원 헌정회장과 정치 원로들로 구성된 헌정회 회장단을 초대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북한이 최근 1,200만 장에 달하는 대남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서 대남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도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에 북한이 다시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조립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리전 방송을 멈춘 뒤 각각 40여 곳에 있던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는데요. 당시 확성기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복귀는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드인데요.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성능이 안 좋고 출력이 약해서 한국 쪽에선 거의 들리지 않는 반면에 우리 쪽에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뉴스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달해 효과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전 선포로 여기고 남북 당국 간 접촉이나 회담 때마다 중단을 거듭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재설치를 선택한 것은 우리 측이 맞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동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대남 방송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도발은 아닌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상응 조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계산했던 건데요. 즉각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이 과연 맞불 작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한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간 남북 관계, 얼어붙은 양측을 녹일 훈풍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나 있을 대선을 놓고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잠룡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는 여당과는 달리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미래통합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요리 전문가이자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외식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도와주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어느 한쪽이 살아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골목 상권의 상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그런데 정치권에서 다시 백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때 아닌 백종원 대선 후보론이 나온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9일 통합당 초선대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준비를 거론하면서 백 대표의 이름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권 주자를 영입하려면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던 건데요. 갑작스런 거론에 놀랐던 위원들도 있고요. 김 위원장의 감각이 젊다면서 호평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요, 대중에 편하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언급하며 예로 든 것일 뿐이라며 특별히 대선 후보로 그를 눈여겨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원 대표 역시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서 웃어 넘겼는데 보도가 많이 돼서 혹시나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며 대선은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백종원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이유는 대중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정치인, 야권의 진짜 대선 주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중진 의원이죠. 5선의 정진석 의원과 3선의 박덕흠 의원이 최근 사돈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에서 사돈으로 가족이 된 현직 의원들 만나보시죠. 네, 지난 21일 정진석 의원의 장녀와 박덕흠 의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사돈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해서 조용하게 치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은 일절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의원실 보좌진 참석도 만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서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에 동료 의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서 자녀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충청권인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는 사실은 오선 의원과 500억대 자산가의 결합으로도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선의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 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으로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된 상황이고요. 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59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전부터 정계와 재계 간에 사돈을 맺는 경우는 많았지만 현직 국회의원끼리 사돈을 맺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한층 가까워진 만큼 서로의 정치 행보에 얼마나 힘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6개 상임위원장이 먼저 선출된 이후에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꽉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 가졌는데요. 원구성 마무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면담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의장실에서는 특별하게 결단한 것은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도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인데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일단은 오늘 11시에 박병석 의장님과 김천영 원내대표 또 김명지 수석이 이제 함께해서 자리를 했는데요. 네. 박병석 의장님은 좀 더 대화를 가져서 야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천영 대표님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주 안으로는 원구성을 하고 추경 처리를 해야 지금의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고 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크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박병석 의장님도 그렇고 또 김태현 대표님도 그렇고 일단은 이번 주에는 서로 가닥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큰 공감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식화를 시키지 않았지만은 대개 이번 주에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짐작이네요. 네, 주영 원내대표가 25일쯤에 국회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강원도에 가서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협상 관련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와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고 4시 45분에 사찰을 직접 찾아가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머물고 있는 사찰을 오전부터 사실은 이제 김태년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수소문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사찰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수소문을 하고 그 수소문 끝에 오후 1시 좀 넘어서요. 출발을 했고 4시 45분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식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고성이니까 꽤 먼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성 어느 한 사찰을 갔는데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고 그만큼 거리는 멀지만 간격을 좁혀서 협상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조영 원내대표 이제 늦어도 25일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 배정만 착수하고 상임위원장 맡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 다 맡아라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진위가 뭔가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행동에 나서겠다. 최후 통첩 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김성원 수석도 그렇고 모든 상임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인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18석 다 가져가라는 것은 18석의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은 일단은 정치적인 선언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에 담아서 표현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그래도 좀 협상하겠다라는 저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호영 원내대표와 만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도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손 놓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얘기를 좀 받아달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문구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전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때문에 당내에서는 통합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번 주 중에 원포인트로 예결 특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뒤 추경을 처리하고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방안일까요? 지금은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개별 의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선 협상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후 논의에 대한 내용들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 하에서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협상에 그 부작용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다. 협상에 충실히 임해야 되고 그 이후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추경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이제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촉구했는데요. 네, 사실상 국회 협조 당부는 야당에 대한 협조 당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네. 일방적으로 추경 절차가 진행된다면 통합당은 의회독재 선전포고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정말 일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같이 합류하지 않더라도 추경 처리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할 텐데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경 처리를 반드시 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실제 안보 상황도 좀 좋지 않고요.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일이 좀 공전되는 제대로 일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6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35조 3천억이라고 하는 추경이 편성이 되고 지역에 또 내려가면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시의회 도의회까지 거치면 한두 달 또 걸립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예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원구성을 하고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1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또 그리고 남북 간에 지금 특히 북쪽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경색 국면을 풀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요.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자 또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안보 관련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이 자리는 좀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입니다. 예, 다시 또 두 번째 국회 일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뭔가 새롭게 이제 뭔가 정비하고 도약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에서 보니까 현재 매주 수요일에
온국민 공부방. 그 무슨 뜻인가요? 어떤 모임인가요? 어쨌든 온 국민은 제가 볼 적에 이제 어쨌든 모두를 좀 따뜻하게 다 포용하면서 당과 국민이 함께 공부를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모순이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서 이제 정당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전투적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빡세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수 정당일수록 정책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로는 진중권 전 교수를 초청을 해서 한국 사회의 정의가 뭐냐, 그거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가 지향할 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 또 계속된 경제 문제, 또 내일은 이제 성평등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적어도 10개의 강좌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을에 다시 또 2차 준비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 보니까 온국민 공부방에 가로에다가 온도 쓰던데 보니까 모든 국민 이 뜻이 상당히 강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저희가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요 취지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 정비하는데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노선 이런 관련된 논의도 좀 했었나요? 어쨌나요? 일단 공부방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일단 저희의 정책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토론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정책의 어떤 그 방향을 보게 되면 이 정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연동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 전략이라든가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실 2년이 안 남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의 혁신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권 혁신의 어떤 그 비전, 또 구체적인 콘텐츠,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연구 여러 가지 지금 현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대한 과제들 공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정책 연구 모임, 정책에 관한 연구 모임 못지않게 두 당이 같이 하다 보니까 연대 가능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권인희 의원이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합과의 협력이라든가 연대 이런 가능성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하고 연대와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가고자 하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당과의 연대나 공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정책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원구성이나 뭐 이런 문제도 드러났듯이 만약에 여당이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독점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야당의 입장에서 공동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들은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되게 중도를 강조했던 쪽 같은데 보수 야당 이런 용어를 써서 조금 그거는 이제 그 권은희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 한국적 제3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실용적 중도의 가치와 노선을 천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야권 연대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에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국회 원구성을 두고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태인데요. 통합당은 민주당에게 18석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라. 민주당은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입장과 또 해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의 발단이 과거의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떤 원구성의 오랜 관행이 이번에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깬 주역은 이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죠.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상임위원장의 독점,
독식,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정말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걸 취소하고 다시 처음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협상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를 저지르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 아마 제가 보기엔 통합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배분하자고 하는 그런 협상에 들어간다면 저는 통합당은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상실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당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행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당의 야당의 어떤 존재나 본인들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지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는 18개 상임이나 이런 부분에 연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저는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걸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저는 그 제1야당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외통위 회의에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상임위원장도 일방적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또 일방적으로 소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당에 의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독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회가 그렇게 해서 한 정당, 특히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옛날부터 비판했던 이제 의회가 통법부가 되는 거거든요. 입법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이제 폄하되는 표현도 듣고 지금 여당의 국회 운영 행태를 보면 국회가 그렇게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석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여기에 같이 찬성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 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역할도 있지만 현재 소속도 외통이고요. 외통위 쪽에 이제 전문적인 분야신데 이제 북한이 지금 또 새로운 형태의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또 볼턴 회고록까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 행보도 비판적으로 물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각에 사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쟁점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현재 정부 여당이 마치 대북 전단이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접근하는데 그거가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대북 전단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저부터라도 그 탈북민 단체가 더 하지 말라고 아마 만류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이번에 이제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서 아마 이 정부가 좀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볼턴의 그 회고록 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볼턴이 우리 정부의 그 미북 정상회담 이렇게 추진하고 성사시키려는 노력 자체도 폄하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볼턴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미국과 북한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우리 정부의 그것은 저는 그대로 그 자체로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를 두고 이벤트 뭐 즉흥적 비전 없는 사람이다. 남북관계도 그런 관점 접근했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볼턴의 회고록의 이야기 내용 기조대로 한다면 트럼프는 애시당초의 비핵화에 관심과 의지가 없었고 전망과 비전도 없이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접근을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없고 적당히 영변 핵시설, 이미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정도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완벽한 제재 완화를 꿈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지금 볼턴의 이야기 기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트럼프는 그렇다고 치고 누가 그러면 비핵화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핵 동결 수준 상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심어줬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잘못된 어떤 그 환상을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심어줬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하노이 그 회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적대적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거기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적에 뭔가 우리 정부가 김정은한테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국민한테 밝혀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외통위가 소집이 되면 여야 합의로 소집이 되면 이 부분을 제가 반드시 좀 따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은 대북전단 그 북한으로 날리는 것도 또 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모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이 되고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북한은 1200만 장의 삐라를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북 그 전단 문제를 제재를 가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탈북민 단체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금은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는 부분을 서로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관계나 특히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는 합법과 비합법의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걸 없앨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대북 특사를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서 강하게 맞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높습니다. 유화 포용 쪽보다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 어떤 뭐 전환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뚜렷한 어떤 그 비핵화의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선이나 결단에 기대려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금방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군사적 긴장 고조가 높을수록 우리가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보나 방어 태세를 튼튼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군 국방 쪽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 국방부와 국민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용세습 금지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법안의 의미와 함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한 사회. 사회가 공정해야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기득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노조나 또 사용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이 고용을 세습하는 그런 협약들이 있고 그거 실질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건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뿌리 뽑고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회균등이나 과정의 공정, 또 결과의 정의, 여기에 부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대 때 이것이 논의가 잘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는데 저는 21대 때 좀 반드시 이것이 통과돼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그 역할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짐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21대 국회 개헌 관련된 문제도 포함했었는데요. 계속 앞으로 남북관계 진행이 되면서 또 그쪽의 전문 분야인 지금 우리 외통 관련해서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조씨 가문의 역사적인 인물을 빌려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칭송하려다가 족보 논쟁을 불러일으킨 어느 정당 최고위원이 있죠. 그 임진왜란 말기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성이 없는 백성이 90%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성씨는 그 이후에 붙여진 것입니다. 족보 없는 집이 없겠습니다마는 확률상으로요, 10명 중 9명의 족보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족보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